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록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동차보험 이제 좀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지금까지 학습하셨던 지난 시간까지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까지 학습을 하셨고, 이제 나머지 부분 과실, 상계 등의 손해 공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던 우리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에 따른 과연 보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공제라는 것은요, 일단 손해공제가 왜 필요한가 보기 위해서는 일단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뭐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이 됐건 다른 어떤 기준이 됐건 간에 이제 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돼서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또는 사고로 발생한 이익이 있거나, 그렇죠.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있는 경우, 손해 공평한 분담의 원칙이라는 것 입장에 따라서 이를 손해액 산정 시 이제 반영해서 손해액 산정된 손해액에서 이제 차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손해공제의 종류는 그래서 동승자 감액이 있고요. 과실상계, 손익상계 및 기왕증 기원여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동승자 감액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내 차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편리함, 그렇죠. 이런 이득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 그렇다면 호의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준 그 배상 의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의미에서 동승자 감액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과실상계라는 것은 어떤 손해액을 차감해야 될 요소가 있을 때 반영하는 것이고, 손익상계라는 것은 이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것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했다면 그 이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기왕증 기여도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상해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증이 있거나 기왕증 때문에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제 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제 적용 순서는 우선 동승자 감액을 하고요, 과실상계를 하고 손익상계 순서로 반영을 하는데요. 자, 동승자 감액도 퍼센트로 나오고요, 과실상계도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둘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에 동승자 감액이 먼저, 그 다음은 과실상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상계 순서로 반영한다. 그래서 마지막은 언제나 손익상계라는 것이고요. 자, 기왕증 기여도가 이제 노동력 상실률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때는 노동력 상실률 산정을 할 때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을 합니다. 자, 예컨대 20%의 머리 쪽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이미 머리 쪽에 10% 정도의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로 생긴 머리 장애는 10%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20%가 아닌, 즉 현재 상태에 대한 장애율 20%가 아닌 10%만으로 이미 반영해서 노동력 상실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왕증 기여도가 노동력 상실률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사고 기여도를 반영해서 감산 적용합니다. 자, 순서 동승자의 감액이 먼저다. 그 다음 과실상계, 언제나 손익상계가 마지막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승자 감액과 과실상계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자, 동승자 감액을 굳이 먼저 앞에 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가해자인 사고가 낸 사람과 아무런 그 사고에 관여한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관계,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관계일 때 그 가해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그렇다면 동승자로서 감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동승자 감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록 과실은 없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해자의 과실을 또 반영을 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동승자의 감액이 먼저이고
그 다음 과실상계고 마지막이 손익상계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동승자 감액의 감액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무엇입니까? 손익상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우리 약술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과실상계라는 것은 즉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과실, 즉 우리가 고의 과실을 말할 때 그 과실의 범위보다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로서 훨씬 범위가 넓고요. 자, 불법행위로서의 과실은 불법행위 사고 당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비해서요. 피해자의 과실은 반드시 사고 당시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사고의 이후에 있어도 그 과실이 즉 손해가 확대되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골절을 당했는데요.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한 달 정도면 퇴원해서 보행이 가능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자, 당분간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음주 안 되고요. 흡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의를 주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바람에 치료기간이 더 늘어났다면 그거는 사후에 발생한 손해 감축 사유로서 피해자의 과실로 반영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그 의사가 얘기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랐다면 보험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한 달분의 치료비와 수술비와 한 달에 해당되는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만 지급했으면 될 것인데, 자, 그래서 이게 기간이 2달로 늘어나 버리고요. 휴업 기간도 2달로 늘고 치료비도 곱하기 2가 됐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해자한테 다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실상계라는 것은 불법행위로서의 과실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그렇죠. 가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과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사고 당시에 있어야 되는데 비해서 피해자의 과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아까 지금 제가 앞에 장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손해가 커졌다. 예,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사고 당시에 참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피해자의 과실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가해자의 과실은 법령 위반 정도의 엄격한 과실인데 비해서요. 피해자의 과실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범위가 넓어서,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 뒷좌석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반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맸더라면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거라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일부 과실로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우리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도로교통법상에는 안전모만 착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무릎 보호대라든지 아니면 어깨 보호대, 척추 보호대, 그다음에 뭐 손가락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호대 겸 장갑, 이런 것들이 안전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부분도 만약에 인과관계만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오토바이를 구입했을 때 우리 안내 책자에는요, 예, 안전모 얘기뿐만 아니고 안전 장구에 대한 얘기도 꼭 갖추고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거. 가해자의 과실보다 범위가 넓고 사후적인 과실,
사유에 의해서도 인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과실상계 방법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일단 손해액을 산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인 그렇죠. 산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측의 과실에 따라서 상계를 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그렇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누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렇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고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배상 의무자를 대신해서 피보험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손해보험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피해자 측 과실 비율에 따라서 과실 상계를 하는데 이때 특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손해가 1억이고 과실이 50%라면 그냥 간단한 사측연산, 손해가 그러면 5천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장처보험에는 여러 가지 특칙이 있는데 이 특칙은 모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이 특칙 때문에 사실상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자, 손해가 1억이고 과실이 50%면 자, 과실상계된 손해가 1억 원이고 과실이 50%라면 우리가 피해자에게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 대인배상원의 지급기준의 특례가 있는데요. 이 근거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약관은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보다 좀 더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한번 보시면요. 우선 사망체조보상금 2천만 원이라는 제도는 우리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고요. 자,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요. 자, 치료관계비, 자동차 보험 수가에 따른 치료관계비가 과실상계 후 손해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요. 치료관계비 더하기 입원 간병비까지 모두 합산을 해서 그 금액이 과실상계에 따른 부상 손해액보다 높을 때는 치료관계비 및 간병비의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자, 치료관계비가 1,000만 원이고요. 입원 간병비가 1,000만 원 나오고 부상 손해가 1,000만 원 나왔다고 했을 때요. 과실이 50%라고 하면 3천만 원의 50%인 1,500만 원 하고요. 이 1,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로 치료 관계비인 1,000만 원, 입원 간병비 1,000만 원 합산한 2,000만 원 하고 과실 상계한 손해액 1,500만 원 하고 어떤 것이 더 높은가라고 따져봐서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과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때는 보험사는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원 지급기준의 특례,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를 위한 특례, 그리고 이 규정은 대인배상 2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급 기준으로 따라 산출한 금액이 손해액, 즉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대인배상 2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과실상계한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입원간병비의 합보다 적을 때는 치료관계비와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대인배상 2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그렇죠. 대인배상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니까 대인배상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공제를 하겠지요. 이때 대인배상원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앞 챕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인배상원 특칙에 따라서 산정된, 즉 일반적인 과실상계 금액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그렇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요. 이때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하더라도 대인배상원의 특례처럼 치료관계비와 입원간병비의 합이
과실상계 후 손해액보다 높을 때는 치료관계비와 입원간병비의 합을 지급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약관이 이런 게 개정이 됐어요라고 말씀드렸죠. 즉 경상 환자의 특칙, 즉 12급부터 14급까지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선 4주간만 먼저 치료를 보증을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나 소견을 피해자가 보험사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경상 환자 중에서요. 다른 차의 운전자, 이때 다른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인데 이륜차를 제외하고요. 군수법 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 차량이라든지 군용 차량이죠.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상 모든 건설 기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경상 환자에 해당한다면 우선 대인배상 원에 대해서는요,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규정을 운영을 하고요. 다만 대인배상 원 초과하는 치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치료비는 우선 보증은 해주고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사는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약관을 개정했고요. 이때 반드시 운전한 사람뿐만 아니고요.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일한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배상 의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만히 타고 있던 동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상에 있어서는 즉 12급, 14급에 있어서는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또는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가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나중에 정산해서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제도가 이제 그래서 경상 환자에 대한 특칙, 과실상계에 대한 특칙 두 번째인데요. 자, 이 제도를 이렇게 약관을 개정해서 운영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이 90%인 사람과 과실이 10%인 사람이 있는데요. 자, 과실이 10%인 차량은 대인 종합보험이 들어있고요. 과실이 90%인 사람은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과실 90%인 사람을 위해서 보험 접수를 해주고요. 과실 90%인 사람도 과실 10%인 사람을 위해서 대인배상원 보험 접수를 해주고요. 정작 과실 10%인 사람은 상대방 차량이 대인배상원뿐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나는 나머지 손해는 결국은 민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참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되거나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실 90%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험금이 자기한테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다고 투정 부리고 아니면 저 사람이 치료 끝날 때까지 나도 치료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자, 병원에서는 이미 충분한 치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사실 그렇게 일부러 온 환자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과실 90%인 사람이 보험 혜택이 훨씬 커지는 이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 환자 중 타차 기사와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되는 피해자 동승인들은 이제 대인배상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은 해주되 본인들이 나중에 그 보험사에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때 이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 특히 자기 신체 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이 생각나시죠?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은 급수 한도가 없이 부상 금액, 가입 금액 한도, 장애 가입 금액 한도, 사망 가입 금액 한도 이 세 가지만 있기 때문에 경상이라고 해서 가입 한도가 예를 들어서 3천이라고 한다면 경상이라고 해서
이게 비례돼서 금액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상해를 좀 적극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까지 우리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에서 경상 환자인 경우 과실이 있을 때는 그 해당되는 치료비는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인, 즉 나의 과실을 처리해주는 상해보험인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가 먼저 본인의 과실분까지 처리해준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 보험사에서 그 상대방 보험사에 그 돈을 메꿔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사항이고요. 이 제도는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 황자의 특칙과 함께 같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우선 과실이 이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이 없는 사고가 좋겠고요. 자,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떻죠? 그렇죠. 나의 뒷배를 위해서 나의 과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이 가입돼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이제 부당한 환수는 아니고 추후에 그 대인배상 보험사가 나에게 환수를 하게끔 조치를 이행을 합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막아야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고가 혹시라도 생겼다면 과실이 없는 사고,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한다면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될 수 있도록 애초에 우리 보험 가입을 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갱신을 하실 때 이 부분 주의 깊게 확인하셔서 이제는 가입을 하셔야 이런 어떤 불축에 내가 그 대인배상 보험사에 돈을 물어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자,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될 수 있다. 입원 간병비와 치료관계비의 합과 과실상계 후 손해액의 합의를 비교했을 때 치료관계비와 입원 간병비의 합이 더 크다면 그 돈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악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신설했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자, 치료관계비,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입원 간병비와 치료 간병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입원 간병비와 치료 간병비를 보장한다라는 것을 그 규정을 악용한,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과실 90% 10%가 이제 그거에 아주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할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너무나도 지출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과실상계 항목에서 이러한 특칙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개정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승자 감염 및 손익상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과실상계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료관계비와 입원 간병비의 합과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비교해서 반드시 높은 금액을 주는 게 되어 있고요. 자, 동승자 감액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제도지요? 예, 그렇죠. 무상 동승한 경우에 가해자가 과연 그 손해를 다 책임져야 될 것인가? 무상 동승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데 실제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그 손해를 다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 법률상 책임할 때 다 학습을 하셨던 내용이라서 제가 이 해당되는 표는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자, 동승자 감액 적용 대상 및 비율은 동승자 감액 기준표상 100%에서 0% 사이입니다. 그래서 동승자가 강요하거나 동승자가 몰래 탑승하거나 운전자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했다면 거의 100%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의 반대 상황, 동승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타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로, 그렇죠. 이런 경우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그래서 제가
호위동승 감액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드렸던 게, 자, 그렇죠. 초등학교 친구인,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마침 같은 반, 같은 친구가 같은 방향이라서 태워주기로 한 거죠. 이때 이 초등학생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집에까지 태워다 준다니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탔겠죠. 이 아이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랬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동승자 감액을 반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에 비해서 먼저 차를 타겠다고 하는 등의 그런 어떤 그 탑승 과정상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동승자 감액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최대 10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만 예외 사유가 있죠.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간이긴 하지만 하루에 4시간 동안 우버 택시가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전 출근 시간 7시부터 9시, 오후 퇴근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요 하루에 4시간 동안은요. 출퇴근 용도로 돈을 받고 자가용을 운행을 하더라도 이미 어떻습니까? 택시를 타고 있는 거와 우버 택시를 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내고 내가 차량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무상으로 그 이득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득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득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이때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익상계라는 것은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는데 그와 동시에 그 원인으로 이득이 생겼을 때 그걸 공제하는 것인데요. 자, 첫째 대표적인 게 바로 생계비 공제가 있을 것이고요. 자, 둘째 대표적인 게 우리 휴업손해 구하실 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어떻다고요? 예, 감소된 손해액의 100%가 아니고 85%를 지급하는 거. 이것도 손익상계의 한 종류라고 할 것이고요. 자,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가장 또 대표적인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없지만 대표적인 손익상계 제도가 바로 형사합의금 제도입니다. 자,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은요, 형사합의라는 것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그래서 그 용서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즉,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데 있어서 금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사합의를 하는데 형사합의금을 주고받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냐면 그것은 배상 의무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의 일부 전부를 일부를 등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줄 때, 자, 피보험자인 배상 의무자 대신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공제를 했거든요. 자, 이것도 손익상계의 대표적인 제도지요. 즉, 그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지만 그 사고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있으니까 이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형사합의금 공제 제도이고요. 이때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형사합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손해일금으로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가해자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 다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저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그 고마움의 표시로 나에게 금전적인 부분, 즉 형사합의금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지급받은 금전은 형사합의금이라는, 즉 나에게 형사합의에 따른 어떤 대가를 준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람은 가해자, 즉 피보험자가 될 것이고요. 자,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이라는, 즉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을 이미 주었다면, 그렇죠, 그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성립되는, 즉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지급한 그 금전에 대해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하게 되면 이때는 보험사는, 그렇죠,
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테니 그 금액을 공제하면 그럼 나에게 내가 행사하는 피해자가 채권 양도받아 행사하는 보험금 청구권에 따라 그 금액을 따로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실무상으로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건 맞지만 손익상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사 합의금 및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 자동차보험 법률 제도, 법률상 책임, 그다음에 배상에 대한 보통 약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자기 신체와 무보험정책 상해담보와 같은 상해 약관, 그다음에 특별 약관들 다 학습하셨고요. 그리고 지급 기준 학습하셨고, 그다음에 과실상계 제도, 손해액 산정하는 제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자, 치료관계비와 입원강변비의 합의. 자, 과실상계 손해액보다 높을 때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 자, 만약에 여러분 입원강변비를 지급해야 될 그 급수나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입원강변비가 없게 된다면 반드시 치료관계비와 합과 비교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사망사고라면요, 치료관계비의 합과 사망최저보상금액 그 두 금액을 더한 금액과 과실상계 금액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한 내용, 법률상 제도, 법률상 책임, 특히나 운행자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학습을 하셨고요. 자, 그 학습하시는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사례 문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기본적인 거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같이 다뤄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손해액 산정하는 지급 기준 배우셨고요. 과실상계, 손익상계 제도까지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특히나 또 이 부분을 제가 다루는 이유는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그렇죠. 자, 경상 환자일 때 특식이 생겼다. 그 경상 환자 중에서 타차 기사 및 타차 기사와 피해자 측 과실로 적용될 수 있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하되 그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보험사가 환수하도록 약관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한번 문제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남자 40세 치료 중 사망. 자, 치료 중 사망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시행령하고 우리 대인배상원 배우실 때 어떤 내용 배우셨죠? 그렇죠. 예. 우리가 부상 손해가 따로 있고 사망 손해가 따로 있는 데 비해서 자,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치료 중에 사망했을 때는 한도가 합산돼서 1억 8천짜리 단일 한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사망인 경우와 치료 중 사망인 경우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치료 중 사망일 때는 1억 8천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겼고 현장 사망일 때는 그저 사망 한도 1억 5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과실장기전 사망 상실 수익이 3억 원이고요. 발생 치료비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과실이 20%라고 되면 과연 손해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과실상계전 사망 상실 수익액이 3억 원이기 때문에요. 사망에 관련된 손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상실 수익액 외에 위자료와 장례비가 있었고요. 자, 장례비는 500만 원 정액으로 해서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요. 자, 위자료는 어떻습니까? 사망 당시에 6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8천만 원이 적용되는지 5천만 원이 적용되는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분명 사망 상실 수익액이 3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위자료 8천만 원, 이거 외에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사망 관련 손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급보험금 구하시고 과실상계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이 문제 조건이 과실상계 전 사망 관련 손해액이라고 문제 제시를 했다면
위자료와 장례비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사망 관련 손해가 모두 다 해서 3억 원이다.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준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의 조건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요. 사망 상실 수익액은 3억 원으로 제시해 줬으니까 3억 원 들어갔고요. 위자료 8천만 원,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8천만 원 적용했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장례비 500만 원에서 3억 8,500이 되고요. 자, 이때 과실 20% 공제를 하면요. 3억 8,500에서 80%는 3억 800만 원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치료비가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이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이 20%가 있어서 보험사가 병원에 800만 원을 준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즉 200만 원은 보험사가 본인의 책임보다 더 줬고요. 자, 결과적으로 치료비 1,000만 원은 이 망인이 보험 혜택을 본 것인데 원래 본인의 과실 20%를 공제한 800만 원만 보험 혜택을 보면 되는데 1,0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봤으니까 본인에게 본인의 몫으로 지급해야 될 손해액, 과실상계 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 즉 20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3억 6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 남자 40세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서 얼마를 지출하냐면, 자,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후 손해액 3억 600만 원과 이미 병원에 지출한 1,000만 원이라는 치료비 합산해서 3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이런 사고 나면 이제 합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보험사랑. 그렇죠. 합의를 할 때 보험사가 피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억 600만 원이 되는데 보험사가 자기네 전산에서 그리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 떠 있는 그 화면에 있는 내용에 있는 금액은 3억 1,6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즉, 자, 이 남자를 A라고 지칭했을 때 A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3억 1,600만 원이고요. A에게 A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3억 6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구분해 주세요.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서 A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돈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다면 3억 600이 물어보는 금액이고요. A에 대하여 갑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3억 1,6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남자 40세 이번엔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간은 입원이 200일, 통원이 200회. 자, 통원 200회 나왔을 때 뭐 보셔야 되죠? 그렇죠. 기타 손해배상금 중에서 교통비 항목으로 우리 8,000원씩 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상해급수 1급, 그렇다면 위자료가 200이구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해 1급의 한도는 3,000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발생 치료비는 5천만 원인데 보험사가 모두 병원에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자, 휴업손해는 3천만 원, 일반 상해 향후 치료비 3천만 원. 자, 그래서 그리고 과실상계 전 후유장애 관련 손해액이 1억 원이 되는데요. 후유장애 위자료 300만 원이 포함됐대요. 자, 이 문제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전 후유장애 상실 수익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위자료를 더해줘야 되는 것인데에 비해서요. 지금은 과실상계 전 후유장애 관련 손해액이 1억 원이라 했고 그 안에 위자료가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조건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용임금 10만 원은 왜 제시해 준 것이죠? 그렇죠. 상해 1급인데 입원을 200일이나 했어요. 그럼 뭘 지급해야 되죠? 입원 강병비를 최대 60일을 지급해야 되고요. 자, 후유장애 위자료 300만 원을 제시해 준 이유는 뭐죠? 그렇습니다. 부상 위자료와 장애 위자료 중에서 높은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한다. 만약 지금 후유장애 위자료가 100만 원 포함이라고 문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예, 상해 1급에 해당되는 위자료 200만 원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후유장애 위자료는 300이다라고 제가 문제 조건을 만들었고요. 이때라도 뭘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해 1급 위자료가 200이라는 거와 지금 이 문제에서 후유장애 위자료는 300이라는 거 따라서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숨겨져 있는, 즉
지금 이 조건에서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손해액은 뭐가 있냐면 통원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입원 간병비 61분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숨겨져 있는 손해예요. 자, 그래서 손해액을 부상과 장애로 나눠서 한번 보시면요. 자, 과실장기전 손해액 산정하면요. 휴업손해 3천, 향후치료비가 3천, 기타 손해배상금이 160만이 되죠. 200개 통원을 했으니까 160만 원. 자, 입원 간병비 말씀드린 대로 일용임금 10만 원에 최대 60일이니까 해당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고 장애 손해액은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 될 것이고요. 합산하면 1억 6,760만 원이 되고요. 자, 과실이 몇 프로냐면 60%예요. 그럼 1억 6,760만 원에 과실 60%를 공제하고 40%만 산정을 하면 되니까 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6,704만 원이 되고요. 예,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사실은 근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부분, 숨겨져 있는 손해액 항목을 찾아내는 거, 기타 손해배상금 160만 원과 200만 원, 입원 간병비 600만 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 더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치료비가 우리가 지금 과실이 60%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무려 5천만 원을 보험사는 이미 병원에 다 지출했습니다. 사실은 보험사의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인 40%인 40%를 본다면 2천만 원만 병원에 주고 이 3천만 원은 피해자가 내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이렇게 우리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규정이 자배법하고 약관과 약관 대인 1, 대인 2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자, 보험사는 5천만 원을 모두 지불한 거고요. 자, 그 치료비 말고 과실상계한 손해액이 다행히 얼마냐면 6,704만 원이 산출이 됐어요. 자, 그런데 피해자 과실에 해당되는 치료비가 얼마냐면 3천만 원, 즉 3천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될 치료비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 돈을 지급해야 될 금액에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6,704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주면 금액은 3,704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입원 간병비의 합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우리 과실상계전 손해액에서 치료에 관련된 비용은 바로 향후 치료비 3천만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입원 간병비 6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600만 원과 3,704만 원, 즉 과실상계도 모두 마치고 손익상계, 치료비 손익상계도 모두 마친 금액인 3,704만 원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은 3,704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요 3,704만 원을 지급하고요. 자, 이 보험사의 전산에는 치료비 5천만 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3,704만 원이 기록돼 있을 거예요. 따라서 보험사가 이 사고로 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총 지급 보험금은 8,704만 원이 되고요. 자,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3,704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연습 문제 2번에 총 지급 보험금은 8,704만 원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요거는 실제 기출 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치료비가 치과 빼고 460만 원, 노동력 상실률은 30%, 이론 근로자 임금은 10만 원, 후유장애 위자료 30%는 200만 원. 그렇죠?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이 한 치당 100만 원, 휴업손해 인정액 350만 원, 월평균 현실소득액 300만 원, 상해 등급은 5급이랍니다. 자, 5급이면 입원 간병비가 15일이고요. 5급에 해당되는 위자료가 75만 원이니까 어떻습니까? 후유장애 위자료가 200만 원이 더 높죠. 그러니까 200만 원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치료비는 이미 보험사에게 지급했고 노동력 상실료부터 20개월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한 개수는 130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덜컥 호프한 개수 130만 곱해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노동력 상실률로부터 20개월간 지체에 대한 페널티가 이 보험사가 물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페널티를 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월수로 계산해 주는 게 바로 그 페널티를 보험사가 물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해당되는 상실 수익액을 구할 때는 20 더하기 130으로 해서 상실 수익액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부상위자료, 장애위자료 높으니까 산정하지 않는다. 맞죠? 75만 원 대 200만 원, 휴업손해 350만 원 됐고요. 간병비는 부상 5급이로 최대 15일, 따라서 일용임금 10만 원 곱하기 15일 하면 1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임플란트 보철 비용은 한 해에서 보상을 하는데 세 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원래 문제에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100만 원이니까 세 대면 300만 원이 될 것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뭐죠? 향후 보철 비용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향후 보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 보철을 했을 때 10년에 한 번씩 향후 보철 비용을 지급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지급하고요. 또 그렇죠. 자연치가 영구치가 아닌 보철일 때는 그렇죠. 그때는 한 번만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밖에 손해배상금은 실제 통원을 50회 했으니까 8,000원씩 곱해주면 40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부상 손해 관련 손해액의 합계액은 840만 원이 되고요. 자, 장애 상실 수익을 계산해보면요. 보험금 지급일까지는 월수를 더해준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혹방개수를 더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20 더하기 130 하면은 결과적으로 개수는 150처럼 된 것이고요. 노동력 상실률은 30%, 그다음에 해당되는 월 수입은 300만 원이라고 조건 제시되어 있으니까 300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150 하면은 1억 3,500이 돼서 장애 관련 손해는 장애 상실 수익 1억 3,500에 위자료 200만 원 더한 1억 3,700이 각각 산출됐습니다. 즉 과실상계 전 부상 관련 손해는 84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장애 관련 손해는 1억 3,700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게 빠져 있죠? 그렇죠. 보험사가 이미 병원에 준 치료비 얼마가 빠져 있습니까? 얼마? 그 금액은 이제 뒤에 나가서 어디서 계산해 주면 된다고요? 예.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 계산하실 때 치료비 과실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말라고 하셨고요. 자,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어떤 거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과 과실상계한 손해액, 즉 부상과 장애를 모두 합산해서 과실상계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 손익상계한 그 금액하고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 풀이 같이 한번 더 보시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과실상계 및 치료비 손익상계니까 840만 원과 1억 3,700 더해서 과실률 50% 빼주면 7,270이 되고요. 자, 7,270에 지금 지급치료비가 460만 원이니까 여기에 피해자 과실 50%에 해당되는 금액 230이에요. 7,270에서 230을 빼주면 7,04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랑 비교하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치료관계비하고 입원 간병비의 합과 어떤 거 과실상계, 손익상계까지 모두 거친 금액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보험사가 이미 460만 원 지출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원 간병비 15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비용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냈으니까 치료 관계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금액 합산해봤자 얼마가 되냐면 7,04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7,040만 원이 높은, 즉 요 7,040만 원은 뭐죠? 그렇습니다. 과실상계 전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바로 7,040만 원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7,040만 원을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요. 460만 원이라는 치료비까지 더해서 보험사는 피해자 측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실제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가 지급보험금이 7,04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 문제에 물어보는 내용이 피해자 A에게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이
7,040입니다. 라고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그거였죠. 자, 보험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의 합계액, 즉 A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A에게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가, A 손에 쥐어주는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7,040만 원이라고 제가 답을 써놓은 것이고요. 자, 이상 그래서 우리 먼 길, 우리가 20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름과 실무 같이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자, 어떤 어려운 사례나 어려운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제가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 들어올 때, 약관 학습하시기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외로 내 가까이 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의외로 내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약관을 여러 번 보시고 특히나 정의 규정, 그다음에 요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정리해 두셔야 결과적으로 사례 문제를 풀건 어떤 다른 뭐 약술 문제를 풀건 계산 문제를 풀건 간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 제가 여전히 우리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원 수강생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판단 기준 쓰지 않았다. 왜 쓰지 않았느냐. 어떤 정의 규정 모르고 있는 거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정의 규정 모르고 있는 것이냐.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뭐가 바이블이냐면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이블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 자동차 보험 앞에서 배웠던 법률 제도, 그 다음에 법률상 책임, 특히 운행자 책임, 특히 운행자 책임과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약관에 답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관을 옆에 두시고 자동차 보험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신체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 과목이 그리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효자 과목으로, 효자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선입견, 우리 자동차 보험은 어렵다 하는 선입견은 이해와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저와 함께 20시간 동안 같이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이상 자동차 보험의 이름과 실무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